올해 2021년에 가장 우리 금융시장 또 경제 분야에서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화두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ESG고 또 그와 관련된 경영이 우리 사회 또 글로벌리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과연 갑작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온 ESG 그리고 ESG 경영이 왜 이렇게 갑자기 대두된 건지 세 분의 패널들께 한 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유영재 대표님께서 먼저 발언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지난번 저희 MTN ESG 포럼 때 정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님께서 BBC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BBC가 영국의 BBC 방송국이 아니라 블랙락의 B,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의 B, 그 다음에 코로나의 C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가까운 원인, 즉 근인과 또 먼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 원인은 저희가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산업혁명을 이루고 지난 한 200년 이상 저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좀 거슬러 내려가면 1960년도 말에 로마 클럽이라는 곳에서 인류가 이렇게 자연자원을 마구 훼손하면은 지구가 더 이상 그것을 감내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론트란드 보고서라는 거 있었고, 리오 선언이라는 게 있었고, 여러분들 뭐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토 프로토콜이라는 게 나왔고요. 90년도 초반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리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화석연료에 대한 어떤 그런 인류의 이런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자연훼손의 문제에 대해서 워닝을 해왔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80년도부터 대처리즘이라든가 뭐 레이거노믹스 해가지고 신자유주의, 뭐 시장 만능주의가 너무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4.0, 자본주의 5.0, 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깨어있는 자본주의 이런 논의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ESG라는 거로 수렴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먼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까운 원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기후변화, 뭐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겠다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블랙락,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의 ESG 글로벌 헤드인 브라이언 디즈를 백악관의 NEC 위원장에 앉혔어요. 백악관의 NEC 위원장은 사실 굉장히 파워풀한 자리죠. 뭐 이런 것들이 또 기업에 대한 뭐 ESG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전 세계 자본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덕찬 대표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8일에 IFC 국제금융공사에서 ESG 관련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요. 거기서 UNPRI의 수장인 피오나 레이놀즈가 나와서 최근에 책임 투자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머티리얼리티, 두 번째는 마켓 디맨드, 그리고 레귤레이션입니다. 머티리얼리티는 ESG가 점점 중요성이 커졌다는 측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예전보다 더 수요가 급증했다는 측면이었고, 마지막은 ESG 규제의 등장입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그동안 사실 책임 투자, ESG를 기반으로 한 투자의 대표적으로 책임 투자인데, 책임 투자가 그동안 외면되었던 이유는 사실은 수익이 잘 안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책임 투자에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외면되었고, 그래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15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시장보다 쭉 아웃퍼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서부터는 서서히 ESG 투자가 시장보다 수익이 나는 모습들이 늘어났고, 그게 대표적으로 작년에 예기치 못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ESG 펀드가 덜 영향을 받았고 더 빨리 회복했고, 거기에 시장보다 더 훨씬 수익이 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ESG 투자에가 돈이 몰리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스튜어드 코드의 확산, 글로벌 공적 자금 연금의 이제 책임 투자 확대, 새로운 투자자들의 등장 등을 얘기하지만 그게 다 사실은 돈이 많이 몰린 이유인 것이고,
돈이 많이 몰렸어도 이 돈이 사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ESG 투자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른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수익이 나는 모습들이 많이 늘어나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증가됐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ESG 2.0, 즉 ESG는 사실은 투자의 용어였었는데 지금 이제 금융 전반의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전반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ESG가 레버리지로 활용되고 있어서 자본이 ESG를 중심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은경 실장님께서는 UN 글로벌 컴팩트에 계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견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UN 글로벌 컴팩트는 2000년에 그 UN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구고요. 올해 21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2008년부터 일을 시작했고 ESG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 계속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겠지만 PRI가 ESG를 고려한 책임 있는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어떤 용어인데요. PRI 자체가 UN 글로벌 컴팩트과 UNEP의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라는 두 기구에서 발족이 된 기구입니다. UN PRI가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PRI와 같은 책임 있는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4천여 개 기관 투자자들 내지는 자산운용사들 네. 거의 100조 달러가 넘는 그 자산을 운용하는 큰 정말 메인스트림이 되는 그 인베스터들의 어떤 얼라이언스가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 ESG는 히스토리도 굉장히 앞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제 기업 그 경영의 패러다임 자체가 거의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주주 중심의 어떤 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경영을 했었다면 이제는 스테이크 홀더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어떤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말씀하신 투자자라든지 또 밀레니얼 세대로 대비되는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방식이라든지 또 고객사의 요구, 또 규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규제 환경이 지난 10년간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사실은 변하고 있고 ESG 요소마다 굉장히 추진이 많이 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은경 실장님 말씀 중에 주주 외에 다른 참여자들, 이른바 스테이크홀더스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보시면 종업원도 들어가 있고 또 대주주가 아닌 그 개인 소액 주주들 그리고 경영자 그리고 뭐 거래 관계자들 그리고 사실 소사이어티가 있죠. 그래서 ESG라는 그 화두가 맨 앞에 이제 E가 대두되기 때문에 통상은 이제 돈 되는 쪽은 또 E라는 그런 생각들도 강해서 인바이먼트 위주의 어떤 생각들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 경영 이런 화두에 있어서 S와 가버넌스, 지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유영재 대표님께서 한 10분짜리 특강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인데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영재 대표님의 10분 스피치를 듣고요, 저희 토론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ESG 평가 성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자님이 전화 오셔서 대표님 참 좋으시겠어요. 이제 MSG 시대는 가고 ESG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린으로 대표되는 뭐 ESG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새 최근에 지상파를 보니까 어떤 TV 방송국에서 기업들이 ESG를 가지고 첨가제인 MSG처럼 활용하고 있다라고 또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또 어떤 또 신문을 봤더니 어떤 또 경영자께서는 하도 ESG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ESG를 ESC 하고 싶다. 즉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할 때 쓰는 그 이스케이프 하고 싶다라고까지 볼멘 소리를 하시더군요. 참으로 ESG 광풍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SG는 무엇인가? 저희가 투자자 쪽에서 많이들 저희가 이제 참고하고 있는 CFA 협회에서
ES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 쪽에는 이제 뭐 카본 에미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는 뭐 애니멀 웰페어, 뭐 그 다음에 차일드 레이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약탈적 대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에서는 뭐 집중 투표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차등 의결권 문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CFA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ESG 항목들입니다. 또 CFA 협회는 최근에 ESG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올 초에 ESG 자격증 시험을 갖다 또 론치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ESG가 이렇게 기업에게도 부담이 되고 한 것은 블랙락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블랙락이 사실 한 9조 달러 정도 운영을 하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저는 개과천선해서 ESG를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락의 대부분의 자금을 밀어주고 있는 곳이 즉 연기금 펀드인 어셋 오너들입니다. 국부 펀드라든가 인다우먼트 펀드라든가 뭐 대학교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가 블랙락과 같은 운용사들에게 자금을 넣어주고 있는데 그런 곳들이 ESG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저는 ESG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블랙락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ESG를 평가하고 또 그거를 프라이싱해서 그거를 잘한 기업의 주가는 좀 프리미엄을 주고 또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에서 잘 못한다면 거기에 디스카운트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사실 금융의 주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뭐 런던을 비롯한 유럽이라든가 또 북미 쪽에서는 좀 더 거슬러 내려가자 보면 뭐 1970년대, 80년대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2015년도 자료인데 저희가 이제 1975년도 기준으로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놨을 때 intangible asset, 즉 기업의 무형적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3% 정도, 83%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2015년을 보게 되면 무형 자산의 가치는 전체 시가총액에서 13%밖에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 87%는 무엇이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것은 재무제표상에서, 대차세제표상에서 일정 부분 설명해주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또 전통적인 재무제표가 설명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CEO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애플의 주가가 떨어졌던 것들, 또 남양유업의 최근에 그 뭐 불가리스 문제라든가 더 거슬러 내려가서 2013년도에 대리점에 대한 갑질 문제라든가 했을 때 주가가 사실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들, 기업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어떤 레퓨테이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재무제표를 30년 이상 봐온 사람이지만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을 ESG라는 평가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고 또 투자자에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것을 밸류에이션 속에 반영함으로써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 또 기업에 자금을 넣어주고 또 기업의 프린시팔인 주주들인 투자자들이 이걸 요구를 하니까 기업은 이거를 안 따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을 갖고 있는 어셋 오너에서 어셋 매니저에서 기업에게 이것이 낙수 효과로 일어나면서 요즘처럼 ESG가 이렇게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G 생태계에 있어서 에코시스템에 있어서 저는 ESG 트라이앵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셋 오너인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이 ESG 맨데이트를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특히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의 가장 피해자는 어셋 오너인 연기금들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스튜어십 코드가 되고 ESG가 되고 또 연기금들의 유니버셜 인베스터라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런 새로운
수탁자 자본주의가 등장한 것이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용사에게 ESG 맨데이트를 주니까 운용사들도 또 ESG를 고려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저희와 같은 또 우리 지속가능 발전소와 같은 ESG 리서치를 하고 분석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같이 커온 거죠. 개인적인 얘기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글로벌 ESG 평가 기관 중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서스테널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이 서스테널틱스가 있었던 전신인 잔치 리서치가 토론토에 있는데 거길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잔치 리서치의 인원이 한 30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14개국에 700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저하고 오랜 친구가 된 마이클 잔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비결이 뭐냐? 연기금들이 ESG 맨데이트를 뿌렸기 때문에 운용사와 같이 컬래버레이션 하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같이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P나 무디스나 또 ISS나 모닝스타나 이런 글로벌 MSCI는 물론이고 이런 기관들이 이제는 ESG를 그들의 서비스 속에 지금 내재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 키 드라이버 역할을 한 것은 저는 연기금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가의 성공의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ESG라는 것은 퀄리테이티브한 저지먼트를 많이 하게 돼요. 즉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회가 과연 독립적이냐 전문적이냐, 그 기업의 기업 문화 자체가 페어하냐,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느냐, 혁신 프렌들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수치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관들이 평가 대상 기업인 기업과 어떤 지분 관계에 얽혀 있다거나 아니면 그 평가 대상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해 준다면 그거는 이해상충 문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공정한 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외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성 요건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적실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가 기법을 고도화한다 하더라도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릴라이어블한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KESG 지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ESG라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 보고 ESG 정보 공개를 하라 그러면 너무나 막연한 겁니다. 또 섹터에 따라서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맥락에 맞는 또 한국의 기업 문화와 어떤 규제의 틀에 맞는 그렇지만 또 글로벌 스탠다드도 고려한 그런 KESG 지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또 투자 기관들이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또 릴라이어블한 데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독립성이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업을 자세히 분석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 나가는 것이 ESG 평가 성공의 저는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 투자의 환경에서도 보면 최근 굉장히 오랫동안이죠. 최근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위주로 한 팡 기업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재무제표 아까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무제표에 다 반영할 수 없는 그 가치들이 사실 그 장기간의 그 팡 기업들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신용평가라는 관점에서도 이 ESG를 어떻게 적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서비스로서 평가해낼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윤덕찬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기업 분석을 해오셨을 테니까요. 어떻습니까? 국내 기업들 또 평가에 관련된 기관들 변화가 좀 있는지요? 사실은 아직은 이른 면이 있습니다. 이제 좀 기업들도 이제 막 관심을 갖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대신에 현재 현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ESG 수준은 평가 대상 46개국 중에서 한 31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도 기업보다는 낮게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14위 정도이고 소셜은 33위 그리고 거버넌스는 더 낮은 44위입니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 기업은 연평균 한 3.5% 정도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 수치는 OECD 국가에서 한 6위 정도 되는 것이어서 재무 성과에 비해서 우리 기업의 ESG 수준은 좀 많이 미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한국 기업이 이렇게 낮게 평가를 받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공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평가를 보면 한국 기업의 평가 좀 낮은데 한국 기업들의 평균적인 공시율이 한 30%가 채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리스크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 ESG 관련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서부터 매일 한 2,300개의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ESG 사건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상장사 2,373개 중에서 작년 한 해에만 ESG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사는 474개사로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였고 이것을 20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169개사 그러니까 약 80% 기업이 매년 이러한 ESG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분류를 보면 그 중에 한 49%는 지배구조 관련한 사건이었고 48%가 소셜 그리고 한 3% 정도가 환경 관련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지배구조에서 도덕성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ESG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여러 언론에서 또 많은 해외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체감하는 ESG 경영은 아직도 괴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 해외 동향이 궁금해지는데 윤경 실장님. 네. 그 ESG가 지난 1, 2년 동안 굉장히 폭발적으로 국내에서 회자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사실 저희 글로벌 컴팩트 2000년에 생겼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한 17,000여 개의 기관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글로벌 컴팩이나 유엔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같은 원칙들을 비즈니스에 내재화하고 실제로 이행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전략과 정책과 시스템에 계속 반영해 나가는 것을 저희는 CSR로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저희 한국 기업들도 지난 10년, 15년, 20년 가까이 시작은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레퓨테이션 관리 측면에서 시작을 하셨더라도 CSR을 충실하게 해온 기업들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ESG 열풍에서 조금 핵심적으로 다른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기존의 CSR 이슈 내지는 SDG 저희 2015년에 저희 글로벌 컴팩이 지금 추진하는 그리고 전 세계 기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DG 같은 이슈들을 대응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는 그 기존의 이제 CSR 담당자들 내지는 이제 이사회를 계속 설득해야 되고 우리가 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고 ESG 이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머물렀다면 지금은 ESG에 대한 ESG 경영의 핵심이 이사회 차원에서 ESG 관리를 하느냐,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ESG를 고려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고요. 지금 TCFD나 이런 부분들의 대응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게 하나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창출하는 ESG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어떤 창출하는 지점들을 재무적인 성과로 환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임팩트 평가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는 흐름들은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 TCFD, SASB 여러 그 기업들이 글로벌로 그 요구받고 있는 이니셔티브들 또 SK에서 지금 화폐화하고 있는 작업들이 또 OECD 표준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ESG의 어떤 퍼포먼스를 재무적으로 지금 평가받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것들을 보고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기업들의 어떤 ESG 경영의 모멘텀 그리고 모양, 방식과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지금 수십 개의 이제 기업들이 필두로 해서 ESG 위원회를 이사회에서 하나에 만든다거나 이런 거버넌스를 재조정하고 또 한 부서에서 어떤 이런 이슈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사적인 내재와 그리고 IR팀이 붙어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가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사실 ESG 화두라는 게 해야 될 일이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있고 또 이게 그냥 그 어떤 선의에 의해서 그 해야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관계 설정에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런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해야 되는 거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일부 기업이나 투자업계에서 이른바 ESG 워싱 그러니까 위장의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유영재 대표님께서 고발을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사실 이제 철학 없이 그냥 일시적인 패드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워싱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CSR 워싱, 또 그린 워싱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비판받았죠. 근데 저는 이런 면에서 4가지 정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제거하거나 아니면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래서 기업의 ESG 정보 공개가 중요한 겁니다.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 규율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ESG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투명하게 공부하든 잘하든 잘못하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게 하는 것이 저는 이 워싱을 방지하고 또 조금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이 잘 가동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ESG 워싱을 갖다가 줄여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프린시팔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냥 돈만 보고 그냥 단기 회전율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스튜어십 코드가 그런 거죠. 기업과 대화하고 인게이지하고 이런 예컨대 어제도 엊그저께도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 한국의 산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투자자들이 ESG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산재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작년에만 2,000명의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포스코, FT에서 포스코를 설명을 했는데 40명이 지난 5년 동안 포스코의 하청업체까지 해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스코 주가가 오르니까 국민연금이 이런 부분들은 도외시하고 그냥 회장 연임안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투자 사이드에서 ESG 워싱이고 또 기업 경영사 사이드에서 아무리 ESG 정보 공개를 잘하고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한들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은 그건 ESG 워싱인 겁니다. 투자자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요즘에 1조 이상 ESG 펀드가 1조가 돌파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아요. ESG 1조 돌파하면 뭐합니까? 그 양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1조 펀드가 정말 진정으로 ESG를 고려하면서 투자하느냐라는 건데 이런 진정성이 중요한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SDFR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금융상품의 ESG 또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들어와 있고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의도 투자자들이 ESG를 고려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ESG 패러독스인데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ESG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캐펙스, 오펙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ROE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ESG를 본다는 것은 그 기업의 탄소 저감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기업이 산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 기업이 휴먼 캐피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 기업의 투명성을 또 거버넌스 이사회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5년, 10년 정도를 보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ALM을 가진 펀드는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들이 나서줘야 된다. 이것이 저는 워싱을 좀 최소화하는데 네 가지 어떤 그런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부작용이 있으면 또 좋은 사례들이 있겠죠. 윤덕찬 대표님 손을 드셨는데 워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 얘기되고 있는 게 텍사노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SFS 지속가능 금융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월드뱅크를 비롯해서 국제금융기구에서 각국 정부에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서스테너블 텍사노미를 만들고 이 기준 하에서 기준 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즉 텍사노미 내에 있는 비즈니스 활동만 인정하는 그런 방식 그런 활동으로만 자금이 몰리도록 하는 지속가능 금융 제도의 전략 수립과 그런 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워싱 문제들도 이제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사이드에서도 ESG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만든다. 정부 주도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도 있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ESG 평가 기관도 절실하다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어떻게 하면 어떤 기업 그러면 ESG 잘하고 있지 이런 게 그냥 정성이 아니는 정량적인 그리고 어떤 표준된 어떤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이 인식해낼 수 있을까? 그래야 이제 투자에 실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작년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 참여는 워낙 커졌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 국민연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연금 수준에서 해소될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렸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세 분 패널들의 얘기를 좀 간략하게 시간이 조금 지금 오버돼서요. 이번에는 이 실장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KESG 얘기가 워낙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 확인해 본 결과 KESG는 평가 지표는 아니다. 가이드라인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러니까 그 속해 있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컴팩은 거의 대부분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안에 이제 표준으로 들어가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뭐 K 붙은 거에 작업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SDG도 K SDG도 했었고 지금 건의교에서 K 컴플라이언스도 인증, LH 사태 같은 것들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또 그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또 인증을 줄까 이런 또 부처마다의 고민이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이 고민도 좋고 뭐 어떤 방향성도 좋습니다만 저는 글로벌 그 ESG 논의 자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 또 정책 위반자들 또 시민사회단체 또 일선의 기업들이 다 머리를 맞대서 굉장히 많은 원칙들과 또 표준들과 인증 스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개발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나온 개념도 아닐 뿐더러 이게 갑자기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어떤 가이던스를 만들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는 좋지만 그것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실제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어떤 지표 내지는 방향성을 주는 것인가의 차원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부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이던스를 주는 부분들이 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리스크 말씀하셨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의 고민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어떤 지표 내지는 가이던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많이 우리 기업들이 이미 따라가야 하는 글로벌 인베스터들과 정책 기반자들이 요구하는 원칙, 기준, 인증, 방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소화해 나가고 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점에서 좀 고민을 조금 더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K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유영재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ESG라는 말 자체는 사실 유럽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기업에 맞는 그 심각하고 중요한 이와 관련된 어떤 위험 요인과 한국의 요인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네더 플러스 랜드가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라는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이나 또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 문제 더 중요한 문제, 또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저는 미세먼지, 황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 문제. 그래서 나라마다 환경 문제도 다룰 수 있고요. 또 직장 내 인종 간 다양성, 형평성 문제는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라면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문제라든가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게 한국 맥락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스탠다드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것이 아니라 또 한국적 맥락에서 중요한 ESG 이슈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글로벌 무대에 가서 또 외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럴 정도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KESG 지표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표님.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이제 평가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평가의 영향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적으로 보면 사실은 평가기관의 영향력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평가기관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받으려고 연락을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평가기관이 아닙니다. 평가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이해관계자의 대표인 투자를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기관이 이해관계자이어야 되고 사실은 평가기관은 그 옆에서 투자자를 도와주는 것이죠.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투자자가 왜 봐야 되느냐? 투자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평가기관을 이용해서 평가기관한테 요청을 해서 이러한 리스크, ESG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지 평가기관을 보지 말고 사실은 그 평가기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투자자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보다 더 투자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는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또 정부가 또 이 시장에서 봐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업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죠. 세금 혜택도 주고 인재도 주고 부지도 주고 또 그밖에 다양한 자본도 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ESG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룰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유용하게 생각했던 예를 들면 발전인데 석탄으로 또는 화석 연료로 해서 하는 발전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지 않죠.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제공하는 서비스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즉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떠한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그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회사가 앞으로의 새로운 환경, 예를 들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 회사의 지금 비즈니스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그 역량을 개선시켜주는,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사실 올해 1분기에요. 우리 회사채 시장에서 거의 한 30% 정도의 회사채가 ESG 채권으로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됐어요. 발행사만 17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채권 시장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ESG 채권인가? 명확한 기준이 뭐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규제라는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통일된 기준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자금 조달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유영재 대표님.
예, 아까 제가 뭐 주제 발표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도 사실 평가하는 업체 입장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또 보통 재무제표는 이제 회계 감사를 받은 그러니까 서드 파티로부터 오디트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합니다만 사실 ESG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정보 공개입니다. 평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이 저는 필요하고 또 상장 기업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위에서 모든 상장 기업에 대해서 2030년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죠. 우리나라 밖에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업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심판을 봐야지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됩니다. 공정한 심판으로서 이 평가 시장이 또 ESG 투자 시장이 잘 작동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를 잘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는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보면 그 초대형 기업들은 인력을 투자하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뭔가 대응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뭐 평가는 받고 있고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 새로운 리소스를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윤 대표님께서 이런 데이터에 AI를 적용하시고 계시니까 기업의 ESG 측정이라는 걸 중소기업도 좀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그 전에 앞서서 아까 유영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의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채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워싱인 것이고 그 워싱이 전 세계적으로 고민이었기 때문에 텍서노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린 텍서노미만 얘기하고 있지만 소셜 텍서노미도 지금 얘기해야 될 단계인데 아직 거기에 대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텍서노미를 기준으로 해서 돈이 몰리도록 하고 또는 거기에 정해놓은 활동에 대해서만 자금이 흐르도록 하면 사실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기업의 ESG 채권의 워싱 문제 부분들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이제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대기업들 특히 상장 기업들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데이터 관리 시스템 그것도 일관된 그걸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재무를 같이 포함해서 ESG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평판을 쌓는 데는 한 20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평판을 무너지게 하는 데는 5분이면 족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신조어 중에 돈줄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혼줄을 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ESG 잘하는 기업들 이런 좋은 기업들에게 돈줄을 낸다 그런 의미로 아마 좋은 의미로 쓰는 용어 같은데요. 착한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많이 팔아주고 이용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1분 정도씩만 드릴게요. 우리 기업들 또 투자자들이 이 새롭게 떠오른 이 화두 실천하기 위해서 좋은 조언, 비법, 뭐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좀 1분 스피치를 해주십시오. 유영재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ESG는 사실 CSR에서 나왔지만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ESG 경영을 잘하는 방법은 저는 ESG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상장 기업인 경우에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찐 ESG 인베스터가 있습니다. 찐 ESG 인베스터를 잘 아이덴티파이 하셔서 그들과 유기적이고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ESG 관련된 정책을 경영 정책 속에 반영하고 또 그것이 정책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 속에 내재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했든 산재를 낮췄든 뭐 그다음에 교육 훈련비를 높였든 어쨌든 간에 성과를 낸 거를 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또 ESG 투자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이런 어떤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업 관계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뭐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ESG 리스크를 고려한 통합된 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 두 번째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목표의 설정과 전략의 수립, 그리고 이 모든 이행을 데이터로 기록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사회, 즉 저탄소 경제 또는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특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모델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피벗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생각보다 이 과정이 빠르고 또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낙오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녹색 전환 못지않게 공정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기업은 목표를 최소한 2030년에 두고 기후 리스크를 포함해서 ESG 리스크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 이오니스 교수의 강연이 있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ESG와 혁신은 동전의 양면으로 ESG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면서 전략적 행동을 통해서 ESG 상충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들이 이제 의지하고 역량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전략적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 실장님께. 네. 끝에 하니까 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제 그 세계의 경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리 기업이 어떤 것에 대응해야 되는지 규제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뭘 했을 때 우리 기업 경영을 더 잘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결국은 사실은 계속 타임리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방법론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특히 지표 관리 때문에 대응 때문에 사실 기업 실무진들이 굉장히 많이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데 대응에 급급하시기보다는 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ESG의 핵심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게 뭔지를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저탄소 경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다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그거에 합당한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계속 선언을 하고 있고 세계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사적인 관리 및 특히 제 질문이었는데 경영자 성과에 어떻게 이걸 반영해가지고 실질적 이행을 이루어낼지 또 KPI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 성과 보상 체계와 그런 부분에까지 사실은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업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감시 또 채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투명하게 사실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하는 것 그게 공시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ESG 리스크를 줄이고 계속 사업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주요한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투자 시장을 들여다보시면요, 의외의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오바케파 산업으로 분류가 됐던 철강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여러분. 수요가 물론 회복됐을 겁니다. 그런데 전과 조금 다른 양태가 나오죠. 수요가 살면 당연히 고로에 불을 지피고 공급을 늘려서 대응하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산업의 생태계고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우리가 봐온 경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산업이 철강이고 화학이고 뭐 이런 산업들이죠. 그런데 오버캐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어지는
양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공해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셀프 컨트롤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서 투자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은 그 근간에 오늘 우리가 토론한 이 ESG라는 게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모여 있는 이 토론의 주제가 글로벌 이슈 2021 비즈니스 대전환 사업의 판을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사업과 투자의 판을 바꿔라 이렇게 첨언을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실천하는 거에 항상 갭이 있는데 누가 더 먼저, 어떤 기업이 더 먼저, 어떤 투자자가 더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적극적 실천을 하느냐가 아마 기업의 경영과 여러분들의 투자의 성패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것이다라는데 아마 세 분의 패널들과 좌중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분 패널들의 토론이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입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성공 경영,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